음식에 담긴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 듣는 시간입니다. 푸드톡톡 오늘도 이혜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벌써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이렇게 쌀쌀해진 날씨를 보니까 올해 김장철이 벌써 돌아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할머니께서 매년 김치를 담가주시는데 김장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겨우내 먹을 김치를 준비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요? 네, 사실 김치는 수식어가 필요 없는 음식이죠. 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식이자 발효과학의 결정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과학적인 음식의 끝판왕 김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앵커는 김치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저는 Do you know 김치 이러잖아요. 네. 해외 유명 인사가 한국을 방문하면 무조건 물어볼 만큼 우리나라의 어떤 대표적인 음식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렇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식인 이유가 풍부한 유산균 때문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김치 안에는 얼마만큼의 유산균이 들어있을까요? 한 수십, 수백만 개 정도 되지 않을까요? 네,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잘 익은 김치 1g을 기준으로 1억 개의 유산균이 들어있다고 엄청 합니다. 많네요. 네. 와, 정말 종류만으로도 많네요. 200종에 달한다고 하네요. 와, 200종 1억 개라니 정말 다양한 유산균이 김치 안에는 많이 들어있네요. 네, 그럼 김치 1g 먹으면 그 안에 유산균 1억 개가 들어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만큼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런데 김치가 어떤 조건에서 발효되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유산균의 양, 종류가 달라진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김치를 어느 온도에서 혹은 어느 정도의 염도에서 발효하느냐에 따라서 유산균의 종류도 달라지고 개수도 달라지는데요. 이것 때문에 김치의 맛에도 또 변화가 생겨요. 왜 친구 집에 가서 먹어본 김치하고 우리 집 김치 맛이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김치 맛은 집집마다 다 다른데 이게 재료 때문만이 아니라 유산균 차이일 수도 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물론 집집마다 어떤 젓갈을 더 넣고 어떤 재료를 더 첨가하고 이런 조리법도 다 다르겠지만 똑같은 재료법으로 똑같은 조리법으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발효하는 조건에 따라서 유산균이 다르게 형성되고 이에 따라서 맛도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김치가 발효하는데 온도, 염도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유산균 종류에 따른 어떤 맛이 또 다른 게 있는 건가요? 네, 유산균 자체의 맛이 있는 건 아니에요. 유산균은 일종의 세균이죠. 김치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 단을 분해한다거나 이런 대사 활동을 끊임없이 하는데 그런 활동을 하면서 산물, 어떤 특정한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유산균은 신맛을 내는 물질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유산균은 시원한 단맛을 내는 물질을 만들기도 합니다. 네, 그럼 유달리 신맛을 내는 김치에는 신맛을 내는 물질을 만드는 그런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나는 신맛 나는 김치가 좋아, 신김치가 좋아라고 하면 신맛을 만들어내는 유산균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조건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럼 앞서 얘기한 대로 그 어떤 발효의 온도나 염도를 조절하면 그런 일이 가능해지는 거죠? 네, 그렇죠. 오앵커 요즘 유행어를 좀 빌려서 얘기하자면 응용력 정말 그레이시네요. 살려야죠, 제대로. Great! 이렇게 해주셔야죠. 네, 맞습니다. 응용력 정말 칭찬하고 싶은데요. 어떤 특정한 맛을 내는 김치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그런 유산균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일단 유산균은 유산균별로 이 좋아하는 온도, 잘 자랄 수 있는 온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시원한 단맛을 내는 그런 물질을 만드는 유산균의 경우에는 이걸 바로 류코노스톡이라고 하는데요. 이 유산균은 섭씨 10도 이하에서 잘 자라거든요. 일반적으로 숙성 기능을 갖춘 김치 유산균이 약 6도 정도로 설정이 돼 있으니까 이런 김치 냉장고에서 한 일주일 정도 숙성하면 이 시원한 단맛을 제대로 즐길 수 있겠습니다. 네, 저도 유행어를 좀 활용하자면 정말 과학적인 꿀팁이네요. 저는 신김치도 참 좋아하는데요. 이건 어떻게 만드는 거죠? 신김치는 쉽게 말해서 조금 더 높은 온도에서 푹 익히면 되는데요. 신맛을 내는 물질을 만드는 유산균이 락토바실루스인데 이거는 10도 이상에서 활발하게 증식합니다. 보통 김장김치를 바로 김치냉장고나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고 실내, 거실이라든지 혹은 베란다에 한 2, 3일 정도만 둬도 신맛이 나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다 이런 이유 때문인 거죠. 자, 어떤 맛에 따른 온도 변화, 발효 방법을 소개해 주셨는데 염도는 어떨까요? 네, 염도 같은 경우에도 염도가 이제 높을 경우 신맛을 내는 유산균, 이 락토바실루스가 잘 자라게 되고요. 반대로 염도가 조금 낮게 되면 이 시원한 단맛을 내는 류코노스톡이 잘 자라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염도가 좀 낮은 김치인 물김치 혹은 동치미가 시원한 단맛이 많이 나는 이유가 바로 다 이런 원리인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염도가 낮을 때 이런 맛이 나게 되고
염도가 좀 높은 그런 지역의 김치, 예를 들면 뭐 전라도 김치 같은 네. 경우에는 신맛, 묵은지의 신맛과 감칠맛이 아주 제대로 느껴지는 거죠. 아, 그래서 그랬군요. 저희 할머니께서는 전라도 손맛을 갖고 계셔서 그러네요. 묵은지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네. 그럼 이렇게 발효 온도나 염도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데 보편적으로 맛있고 유산균도 많이 들어있는 좀 김치 발효의 정석, 모범 답안 같은 조리법도 있을까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일반적으로 아주 다양한 종류의 유산균을 아주 많이 증식해서 건강하게 먹을 수 있으려면 약 4에서 6도 정도 온도에서 일주일 정도 발효하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네. 그런 온도에서 발효했을 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1g당 1억 마리계의 아주 최대 유산균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그 후부터는 또 유산균 수가 조금씩 줄어들기도 하고요. 아, 유산균이 줄어들기도 하네요. 네, 너무 숙성되면 유산균이 또 죽게 되거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염도의 경우에도 염도가 너무 높으면 유산균이 잘 자라지 못해요. 그래서 염도는 좀 적당히 조금 좀 저염으로 만드는 게 좋은데요. 물과 소금의 비율을 9대 1로 만드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자, 김장철에 이렇게 맛있는 김치 담그는 법을 제대로 배워가네요. 네, 뭐 제가 사실은 일반적인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해드렸는데 김치는 재료만 봐도 수십 가지에 달하기 때문에 네. 변수가 아주 많아요. 그거 재료에 따라서도 맛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전문가들도 사실 김치를 굉장히 어려운 음식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전문가 이야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유산균 수도 또 다르게 나타나는 게 배추의 종류에 따라서도 좀 다른 것 같고요. 특히 겨울철 배추에서 유산균이 더 많이 생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가 겨울철 배추가 다른 계절에 비해서 수분 함량도 적으면서 영양분은 더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복잡한 식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이런 유산균의 종류나 수도 달라질 수는 있어요. 네, 정말 많은 요인이 작용하니까 김치를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어려울 것도 같은데요. 네. 하지만 그래서 연구 분야가 좀 풍부하고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유산균이 일종의 세균이라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김치가 어떻게 생물처럼 뭐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수시로 변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는 두유노 김치를 더 뭐 당당하게 좀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치 유산균은 또 다른 발효식품에 있는 유산균들보다 굉장히 강한 친구들이에요. 자, 유산균이 유산균이- 강하다는 게 어떤 말인지 좀 궁금한데요. 그렇죠. 좀 어색하기도 하죠. 유산균이 네네. 강하다. 어떤 의미일까? 유산균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균이기 때문에 이 균들은 염도가 높은 경우에선 잘 자랄 수 없거든요. 물론 네. 좋지 않은 세균을 잡는데 이 소금이 좋은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이 염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유산균도 자라기 어려운 그만큼 가혹한 환경인 거죠. 이렇게 가혹한 환경에서 살아남은 유산균은 그만큼 또 생존력도 좋아져서 장까지 살아서 갈 확률이 아주 높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우리 김치 유산균에 대한 우수성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요구르트에 들어있는 유산균, 뭐 비피도박테리움, 흔히 비피더스균이라고 하는데 네. 이 비피도박테리움하고 김치에 들어있는 대표 유산균 루코노스톡을 비교를 해보면요. 비피도박테리움은 우선 발효 음식 특유의 신맛을 내는 역할을 하고요. 루코노스톡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김치 특유의 시원한 단맛을 내는데요. 요구르트에 들어있는 유산균은 동물성이고 김치에 들어있는 유산균은 식물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물론 뭐 두 유산균 가운데 어느 유산균이 더 생존력이 강한지를 뭐 비교한 연구는 아직 없지만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동물성 유산균보다는 식물성 유산균이 더 생존력이 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산균에 동물성, 식물성이 있는지는 또 처음 알았네요. 네, 맞습니다. 저 취재하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뭐 요구르트에 들어있는 이런 동물성 유산균이 부잣집에서 잘 자란 뭐 도련님 혹은 뭐 온실 속의 네. 화초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다면 김치 유산균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잡초와 같은 특성이 있다라고 네.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네. 생존력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럼 마치 김치의 특성이 우리 민족의 특성과 비슷하다고나 할까요? 여러모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뭐 피클 같은 경우만 봐도 네. 사실 오이, 뭐 양배추 이렇게 재료가 좀 단순한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죠. 김치는 멸균하지 않은 재료를 여러 가지 섞어서 만들게 되는데 뭐 젓갈도 들어가고요. 이런 재료들이 이 유산균에게 먹이가 되는 거죠. 단백질, 탄수화물, 먹이를 공급을 하면서 우리 김치 유산균은 아주 종류도 다양해지고 또 풍부하게 다른 발효 음식에 비해서 아주 풍성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매일 먹는 게 이 김치인데 오늘 어떻게 김치의 우수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